네, 베트남 현지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이상우의 뉴스 비평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초 저희가 지금쯤이면 하노이로 가 있어야 되는데요. 임대차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한 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저희는 수요일쯤 하노이에서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현재 저희가 선발대가 가서 스튜디오로 사용할 만한 공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요일이면 저희가 현지 진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크로마키 저 뒤에는 이제 초록색 크로마키 천이 깔려 있고요. 그 위에다 저희가 CG를 더 씌우는 것인데요.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용다리를 배경으로 했잖아요. 실제 그걸 보고 이곳 다낭에 사시는 교민들이 고발뉴스 뉴스방 방송 현장을 직접 보시겠다며 용다리 근처에서 저희를 찾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크로마키이고요. 저희가 양심상 하노이를 그렇다고 크로마키로 이렇게 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바로 지금 가장 필요한 정보가 무슨 정보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평양이 어떤 계산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27, 28 하노이 선언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MBC에서 통일부를 외교부를 가장 오래 출입한 몇 안 되는 기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짠! 이렇게 평양 야경을 깔고 그동안 제가 2001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2008년에 단독으로 저희가 중계를 한 뉴스죠.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평양 공연, 그리고 개성, 금강산, 제가 다 취재를 현지에서 해본 기자 입장에서 많은 북한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하지 못한 말씀, 이제 그 얘기를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해서 오늘은 평양으로 깔고 내일도 평양으로 깔고 하노이 가기 전까지 제가 미처 공중파에서 말씀드릴 수 없었던 얘기들을 공유할까 합니다. 그 전에 저희 고발뉴스 뉴스방 구독자 15만 4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꾸준하게 저희는 지난 7년 동안 유튜브 방송을 진행해 왔어요. 그렇게 오래됐냐고요? 네. 팽목항 때도 저희가 유튜브를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전해드렸잖아요. 그때만 해도 유튜브로 시청하시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여러 가지 통신 환경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꾸준하게 구독자가 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구독을 안 누르시는 분들이 얼마라고요? 네, 70%가 그냥 보시기만 하고 구독을 안 누르세요. 구독 누르시고 여기 종 사카사카 활성화해 주시면 저희가 어제도 생방송을 2시간 반 동안 이곳 다낭 변두리 외곽이지만 다낭 현지 르뽀를 해드렸잖아요. 생방송으로 많은 분들 동시에 2,700명인가까지 접속하셔서 많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생방송 앞으로 하노이 가서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종을 사카사카 활성화해 놓으셔야 바로 생방송에 들어오셔서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이 여성 앵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김주아 앵커입니다. 당시 거의 초년병이었죠.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던 시절의 뉴스, 2001년 2월이네요. 이때 공동취재단의 일행으로 제가 북한의 평양에 가서 취재를 했었는데 고려호텔 로비에서 상봉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 가장 정말 한 1년치 눈물을 한꺼번에 흘린 날이었는데,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아들을 내내 못 알아보셨어요. 상봉 기간 동안에. 그런데 헤어지기 전에 갑자기 아빠가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치매 걸린 아빠가. 그러면서 아들을 알아보시더라고요. 정말 피는 진하다 하는 걸 느꼈는데, 치매 때문에 아들을 못 알아봐서 지켜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던 손사정 할아버지는 헤어질 시간이 임박하자 잠깐 동안 기적적으로 기억을 되찾으셨다. 손사정 89세였어요. 아들한테 이제 가라, 그만두고 들어가,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빠의 마음으로.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북한과 남한이 동질성을 많이 회복한 상태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가혹한 형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체제가 다른 두 나라에 있다는 이유로 혈육이 살갗이 찢기듯 이렇게 헤어져 살았어.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치매 걸린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제 들어가 됐어. 이제 가라 가. 그만대로 가. 들어주세요, 좀. 이때 많은 북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이때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평양에 들어갔죠.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타쳐버린 군수 산업체의 로비에 말려 있는 워싱턴과 대통령, 미국 대통령.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개방을 위해서 아무리 남북 간에 애를 써도 미국이 탁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닫아버렸기 때문에 애만 쓰고 결국은 성과가 없었지만 바로 그 정점에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있었죠. 이때는 아마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제가 중계차를 생방송으로 타지 않았나 싶은데요. 잠깐 보실까요? 이상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뉴욕 필의 공연은 표면적으로는 문화적 행사지만 이면으로는 북미 간 전반에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인 만큼 이번 공연을 맡는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네, 사실 이 뉴욕 필 공연 끝나고 나서 맞는 만찬이었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중계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나와서 개방과 미국과의 어떤 적극적인 협상 의지 같은 걸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북한 입장에선 미국이 협상할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북한에서 저를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감시하고 있었어요. 항상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정원 해당되는 친구들이. 근데 저한테 김정일 위원장님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왜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반말로 쓰냐는 거죠. 우리 남조선에서도 노무현 대통령님이라고 안 쓴다. 유일하게 우리가 존칭을 쓰는 사람은 국민이다. 국민들께서, 시청자들께서는 유일하게 방송은 국민만을 받들어 보신다. 남조선에서는. 이거 절대 김정일 위원장님이라고 못 쓴다. 그랬더니 그런 방송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중계차를 타야 되는 요원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방송을 빵꾸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님이라고 딱 썼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되게 닫혀져 있고 폐쇄적이면서 전체주의적인 사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대화해야 될 상대죠. 근데 2001년부터 쭉 제가 4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이 절박하게 경제 발전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절박하게 미국과의 화해, 협상, 나아가서 수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당성이 되게 높은 사람들인데도 주요 관심사가 항상 그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부시 정부는 어떨까요? 우리 북조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동무들 아시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계속 물어봐요. 가는 데마다. 자기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먹고 살고 싶다. 이런 걸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땅을 파서 먹고 살 게 없는데 계속 철옹성 속에서 닫힌 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때 4차례 방북 취재를 통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북한은 개혁 개방을 원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아직까지 한반도에 대한 외교 정책을 전쟁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롭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이 원하는 시장 프레임으로의 전환, 경제적 토대 위에서 서로가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전환을 요구했으나 안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2019년 2월 27, 28 복잡한 거 없습니다. 하노이 선언은 미국이 그동안 일관되게 한국전쟁 이후로 대한민국에 적용해왔던 한반도에 적용해왔던 전쟁과 대립과 반목과 이념의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시장, 경제 프레임으로 이제 정책을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담겨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단계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협상 중이지만 이미 프레임이 전환됐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남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조갑제도 비웃은 북한군 개입설 가지고 정치 장사를 하고 있어요. 한국전쟁 이후로 꾸준하게 해왔던 이념 장사, 전쟁 장사를 하는 정치 집단이 있습니다. 자한당. 쭉 조간신문을 모니터했는데요. 뭐 호남권 매체들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기사와 사설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전쟁을 가지고 신문을 파는 이른바 안보 상업주의로 배를 불려온 세력이 있죠. 수구 냉전 세력의 이념적 정점에 있는 조선일보만은 사설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실체 여러분들이 극명하게 잘 이해하시고 계실 텐데, 자, 5.18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은 뭡니까? 한국에서 한국정쟁 이후에 가장 전쟁적 프레임이 강화됐던 사건이죠. 사실 미국에 대한 실망감이 극도로 치닫고 학생운동권 사이에서 반미운동이 시작된 계기이기도 하잖아요.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발했을 때 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은 미국이 그동안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세 가지 이념적인 인식 정렬을 위해서 심리적인 자산, 자원을 쏟아부었어요. 첫째, 전쟁 나면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둘째, 미국은 민주주의의 종주국이고 너희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헌할 것이다. 셋째,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겠다. 이걸 계속 강조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민주주의의 종주국으로서 너희들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주겠다 해놓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 독재가 압살하는데 미국에다가 모두 기대했는데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미국이 어떻게? 무시해버려서 쌩까버린 거야. 보세요. 학생과 지식사회 인사들은 미국이 군인들을 병영으로 복귀하도록 만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비밀 해제된 미 국무부와 미 대사관의 편지 서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지. 짓밟힌 민주주의 정신을 살려줄 줄 알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독재와 손을 잡았잖아요. 전쟁 프레임 유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냉전과 전쟁 프레임에 갇혀서 정치 장사를 해온 세력이, 자한당이 다시 한번 5.18이라고 하는 민족사적 아픔을 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 이게 더 이상 27, 28일 이후 하노이 선언을 통해서 전쟁 프레임으로부터 지장 프레임으로 공식적으로 바뀐 순간 자한당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정치할 수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냉전 세력을 쫓아내기 위한 연대를 구성해야 되는데 바람직한 뉴스가 떴어요. 보니까 5.18 망원 3인방 국민적 퇴출운동에 불 붙인다 해놓고 평화정의당 나아가서 바른미래당까지 김진태, 이정명, 김술래 징계를 추진하고 더 이상 이런 장난 못 치도록 정치적인 연대를 추구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떴는데 저는 이 정치적 연대가 향후 탈냉전 시대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연대로 발전해 나가기를 여러분들과 같은 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KBS입니다. 8.9%. 뭐 주말이니까 좀 낮긴 낮네요. 큐시트를 보니까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하나, 둘, 셋 관련 꼭지로 하나 해서 네 꼭지로 벌렸는데요. 한미 정상 2차 북미 회담 앞두고 논의한다. 이제 정상회담을 2주 정도 남기고 있는데요. 한미 간의 협상이 필요하겠죠. 공조가 필요하겠죠. 긴밀하게 청와대가 공조하고 있다. 결국 이 공조의 끝에 28일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 베트남을 방문해서 3자 간의 힘있는 한반도 미래를 여는 선언을 좀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모두가 하고 있고 청와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비건 대표가 밝혔던 것처럼 북미 협상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3자 회담 충분히
가능성 희박하다라고 언론들은 깎아내리고 있지만 저는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보안 강화 중이다. 김정은 베트남 국빈 방문 이뤄질까? 64년에 할아버지 김일성이 전쟁 중인 베트남에 찾아와서 호치민 손 잡아주면서 공군력 지원하고 군수품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혈맹입니다. 그런데 54년 만에 김일성의 손자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그러면 어떻겠어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전승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잖아요. 국제사회에서. 그런가 하면 김정은은 김정일, 김일성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자기가 혁명의 적자임을 확인하면서 베트남의 싱가포르에 이어서 처음으로 사실상 국제 외교 무도에 탁 들어서는 거야. 싱가포르는 국빈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 회의실을 쓴 거죠, 회의장을. 그런데 국빈 방문해서 호치민 무덤에 딱 헌화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 국가의 지도자 같잖아, 꼭. 그렇죠? 이번에는 아마 양복 입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김정은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정상 국가가 되어가는 모습을 외신에 보여주는 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낭에서 양보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다낭을 생각한 이유가 미국적 입장 때문이었는데 베트남과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면 하노이가 맞았다. 저희가 오판을 했습니다. 그 점 제가 임대차 관계에서 지금 손해를 무릅쓰고 있는데요. 뼈저리게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크리스토퍼 힐, 제가 오랫동안 취재했던 취재원인데요. 북미 회담 관건은 비핵화 시간표다. 상응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하느라고 그나마 이 사람은 북한과 남한 간의 대탕트 노력을 전문가로서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탑다운으로 질러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그 방법을 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자들 앞세워서 대단한 외교적 노력을 가해왔는데 이제 와서 또 똑같은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시간표를 짜고 있는데 잘 짜야 될 것이고 북한은 잘 짜고 이에 대해서 미국도 아낌없이 상응 조치를 동시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될 것이다. 동시적으로. 유일하게 의미가 있다면 동시성을 얘기한 건데 KBS에서는 그 동시성을 제목으로 뽑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주한미군 분담금 1조 389억 원. 우리는 9,999억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는데 한 400억 정도 더 주는 걸로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매년 이제 계약을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게 갈등 우려 측면이 있다라고 기사를 썼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년 1년 뒤면요.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북한이랑 남한이랑 대립적 관계 속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와 분담금의 필요가 제기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한미군은 우리 그대로 눌러있는 것을 북한이나 한국이나 다 원하고 있어요. 미국도 원하고 있고. 그러면 분담금을 책정하는 데서 상당히 완화된 긴장이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게 분명하죠. 더구나 이게 한 70% 정도가 대부분 농업이나 건축비거든요. 그래서 크게 깎일 여지는 없어요. 하지만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별로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좀 불리하게 기사를 썼어요. 김태우, 뭐 이 이름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지적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특감 반장이 드루킹 관련해서 지금 김경수 지사 억울한 판결이었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시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정에 근거한, 증거가 아니라 추정에 근거한 판결이었고 동시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전임자 홍발정 지사의 전례에 비춰 봤을 때 홍발정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도 시도했죠.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증거인멸 시도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홍발정은 풀어주고 김경수 지사는 법정 구속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전체 판결을 추진한 법대를 지킨 주임 판사가 적폐 판사다. 그래서 당연히 기피해야 될 대상인데 그 적폐 판사가 두드렸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본 뉴스는 MBC 경남 로컬 뉴스밖에 없어요. 왜 서울 MBC에서 다뤄주지 않는지 이제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최승호 사장은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감반장이 드루킹의 USB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라고 그랬대. 이게 사찰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 천만에 이거는 김태우 자신이 특감반장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게 아니거든요. 동료 박모 수사관이 이런 내용을 지시받았다라고 남 얘기하는 거야. 비겁하게. 자기가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면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동료 박모 수사관이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근데 박 수사관은 뭐라 그래요? 아, 대강의 내용. 이거를 특검한테 가서 야 특검 쑤시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 이러면 수사 개입이 될 수 있지만 특검을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대충 어떤 내용이래 라고 청문한 거예요. 이런 정상적인 정보 활동이거든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뭐 대충 뭐 텔레그램이랑 뭐 이런 뭐 문서 관련된 게 들어있대 USB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충 이런 내용이래요 라고 박 수사관이 보고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김태우는 마치 특감반장이 자기한테 특검에 개입해서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처럼 추가 폭로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국회에 와서 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한겨레 단독 기사인데요. 정보경찰이 의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인명을 사찰했다. 이 정도 되면 사찰이죠. 2011년에 경찰이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에 의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맥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확대하겠다. 이런 기사인데 더 기저를 파보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지금 아주 첨예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아마 언론에 리크, 누설을 한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정도가 돼야 사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김태우 씨, 앞으로는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김씨,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입시 코디 상담 한 번에 수십만 원을 받는다. 수시 확대, 정시보다 수시가 확대되고 있어. 70% 이상으로. 그러니까 컨설팅 할 수밖에 없어.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전형 요강이. 저도 지금 제 아들이 고3인데 뭐라고 조언해 줄 수가 없어요. 과연 이게 합당한 교육 풍토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결국은 사교육을 넘어서서 사설 코디까지 등장하게 되는 입시 풍토라면 이건 정말 스카이캐슬을 넘어서서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제는 27일, 28일부터 이제 더 이상 이념과 낡은 전쟁 프레임에서 벗어난 대한민국 사회는 시장 경제 프레임으로 일치월장 발전할 것입니다. 북한과 함께. 그러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 우리는 피라미드를 지향하는 무한 경쟁 사회, 교육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벌 개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바꾸는 복지 개혁, 이 세 가지를 지향하는 체계, 시장의 폐해를 극복하는 새로운 체계를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SBS입니다. 주말이라서 그렇죠. 4.6 상당히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큐시트는 대동소이합니다. 북미로 하나, 둘, 두 꼭지밖에 안 했네요. 상상력이 약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의지가 박약한 것인지요? 또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북미 요거를 터놓고 얘기했다. 정상회담 전에 추가 실무 협상을 한다. 아마 베트남에서 하게 될 것 같다. 하노이 무대, 북에게는 최상의 카드다. 미에게는 협상 포석이다. 북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호치민과 김일성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성공한 베트남 전승국이잖아요. 미국을 상대로 한. 그리고 북한도 패전국이 아니잖아요. 둘이 탁 만나서 의젓하게 호치민 묘소 헌화하면서 국제사회에 듬직한 정상 국가 지도자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외교 무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5.18 망언 파장이 크죠. 대한민국 역사상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큰 냉전의 아픔이 담긴 사건이죠. 5.18. 김진태 제명 나 띄워주는 거야. 여전히 정신머리 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메인 뉴스에는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요. 취재 파일이라는 형식으로 올렸어요. 정혜진 기자라는 분이. 자, 여기 봤을 때 이게 한 채로 보이냐? 여기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 건물의 필지가 3개, 4개 이렇게 잘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채가 네 채로 보이고 둔갑하고 뭐 그런 사안인데 요거를 전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혜원 의원 측의 주장이잖아요. 알박을 내면 여기 저기 이렇게 박지 투기하려면. 근데 요 하나를 탁 터서 한 전시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입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기 의혹은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판단인데 여전히 주제 파일을 통해서 정해진 기자는 이게 한 채로 보이냐 이 사람들아 투기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다시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취재해봤어. 그랬더니 미디어 오늘 기사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혜진 기자라고 하는 SBS 기자가 삼성 리포트를 하는데 홍보 기사가 너무나 뚜렷해 보이더라. 왜냐하면 여기 보면 2017년 5월 28일 정혜진 기자가 스마트폰에 대고 뭐라고 말하는 분들 많은데요. 척척 알아듣는 스마트폰 음성 비서 서비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핸드폰을 선전해주고 있어. 그러면서 인터뷰를 쫙 하는데 알고 보니 요 사람들이 다 삼성 직원들이야. 요 여성분 조연정 씨, 요 분도 삼성 쪽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홍보가 아니래.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야. 여기 또 보니까 또 있어. 언제냐면 요거는 2015년 기사인데 여기는 휴대전화 속 지갑, 불붙은 경쟁. 그래서 뭐 삼성에서 하는 삼성페이라고 있나 봐요. 삼성페이 광고를 막 해. 뉴스 형식을 빌려서. 근데 여기 보니까 조윤정 씨 또 나와. 아까는 일반 사용자처럼 감췄는데 여기는 삼성페이 사용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고객처럼 둔갑해서. 너 왜 똑같은 사람 또 썼어? 도둑질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2017년 요게 2017년 요게 2015년 같은 사람을 조현정 씨 삼성페이 사용자, 조현정 회사원 이렇게 거짓말로 보도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상 삼성이라고 하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홍보성 리포트를 한 것인데 삼성으로 또 광고를 받고 있으니 이런 홍보성 기사를 쓰면 이익 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 벌려고 언론이라고 하는 공기를 이용한 거잖아요. 명백한 이 충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 채라는 목포나 이게 한 채로 보이냐고 끝까지 계속 삽질하고 있는 정혜진 기자는 당시에 미디어 오늘에서 취재가 들어갔어요. 반론권 행사 차원에서.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리포트에 등장했던 삼성 직원이 최근 다시 2015년에 이어서 2017년에도 리포트에 등장한 것에 대해 물으니까 예전에 인터뷰 나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렇게 답한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당시 삼성페이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용자를 섭외하기 어려웠대. 그러면 리포트를 하지 말아야죠. 구태여 아직 시장에 깔리지도 않은 삼성페이를 띄워주려고 홍보해주려고 무리하게 리포트를 제작하다 보니까 삼성페이 사용자가 없어. 그래서 삼성에다가 요구한 거죠. 섭외해달라고. 그럼 삼성 직원을 데리고 나와서 명백한 사기입니다. 구역질 나는 도둑질입니다. 이거를 버젓하게 했던 정 기자. 자기가 광고받는 회사에 홍보성 기사를 써주면서 이익 충돌의 갈등을 겪지 않았던 무염치의 기자가 오늘날 정해진 바이라인으로 이게 한 채로 보이십니까? 라며 국민 상대로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정혜진 기자는 삼성 홍보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홍보 기사로 보이지 않고 자기가 막 평가해. 자기 행동을 되게 관대해. 자기에 대해서는. IT 트렌드에 관한 주말용 연성 기사를 쓰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자기한테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네 라고 관대하게 이미 용서해 버렸어. 그렇다고요. SBS 많이 안 보시겠지만 그런 기자들이 여전히 삽질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MBC 뉴스데스크인데요. 3.3 주말치고도 상당히 낮은 시청률인데 여기 보니까 북미회담으로 하나 둘 셋 꼭지 그리고 개성공단 네 꼭지 벌렸네요. 한미 간에 조만간 통화를 한다. 외교부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정상이 통화를 하겠대요. 자, 어느 정도 경제 제재를 넘어선 투자 그리고 북미 수교의 전 단계에 대해서 공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양 협상은 협상이 아니었다. 다음 주에 마지막 니투니 무릎을 맞대고
협상이 이곳 베트남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주해진 하노이, 호텔 예약 별 따기. 사실 저희도 지금 스튜디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안정적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뭐 길거리에서 라이브로 하면 되죠. 그죠? 멈춰선 지 어느덧 3년 개성공단 얘기인데요. 이번에 문 열릴까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JTBC 뉴스룸인데요. 3.1%예요. MBC보다도 소폭 시청률이 낮았네요. 큐시트를 보니까 북미 회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곡지. 아우, KBS, SBS에 비해서 2배, 3배 가량 많은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JTBC. 자, 보겠습니다. 한미 같은 생각이다. 양국 정상이 조만간 통화한다. 외교부 장관이 배석한다. 다른 도시로 확장 행보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의 베트남 동선을 예상해 봤는데요. 하노이에서 하이뽕이라는데 베트남 경제 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데 이때 트럼프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의 스마트폰 공장도 있고 또 빈그룹 산하의 완성차 공장도 곧 가동된대요. 여기를 딱 보면서 베트남의 경제 발전 모델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롱베이, 세계 자연유산 하롱베이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 교통 통제만 되면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2차 회담. 아우, 너무 쌤통이야, 아베. 그렇죠. 2차 회담에서도 재팬이 여전히 왕따 패싱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납치 문제를 또 꺼내들어.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죠? 틈만 나면 납치. 이게 초계기 가지고도 이게 긴장이 고조되지 않으니까 또 납치 문제 꺼내들었어. 지금 북핵 협상하는데 미국이 미쳤다고 납치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리겠습니까? 되도 않는 얘기인데 자기 정치적인 장사하려고 그냥 계속 짓거리는 거죠. 이런 집단이 또 있죠. 토착 외구 집단. 네, 남호 씨가 경영하는 자한당. 네. 한미 방위비 협정 가서명했다. 유효기간 1년. 새로운 부담이다. 저는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간 내주고 총액 막았다. 네, 맞습니다. 1년. 원래는 3년, 5년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기간을 짧게 해주는 것을 미국에 제시하는 대신에 근데 많이 깎았다. 우리가 요구했던 수준에. 저는 협상 득실, 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 재가동의 희망의 끈을 조이고 있다. 베트남 출시하고 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게 이분들 제가 개성공단 취재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개성공단 앞으로 10분의 1밖에 공장이 안 지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땅이 열려 있습니다. 개성공단 전체 부지가. 그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에서 군부대를 뒤로 40km인가 뒤로 밀었잖아요. 개성공단은 평화의 안전판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야. 거기 보니까 공장도 크고 너무 제품도 좋아요. 거기 투자한 사람들 엄청난 이익을 받잖아요. 그런데 MB정부가 딱 들어오고 나서 제가 직접 취재하는데 들었어요. 개성공단 공단주들 다 빨갱이다. 쟤들을 망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MB정부의 입장을 보면서 이 전쟁 프레임, 한반도 지긋지긋한 전쟁 프레임, 언제나 평화 프레임, 경제 프레임으로 바뀔까. 정말 꿈꿔왔던 시간들. 암흑 속의 시간 9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함께 2주가량 남은 이 기다림의 시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좀 더 논의를 모아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파에서는 필요한 정보와 우리가 새로운 통찰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해서 베트남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윤한덕 센터장의 연결식이 열렸다는 기사예요. 우리나라 응급체계의 버팀목이었던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돌아가셨죠. 저는 과로사로 숨지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윤한덕 센터장의 경우에 자기 사무실에서 의자에서 앉아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야. 전 그걸 보면서 물론 비극입니다. 이런 일 절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과로사, 근무 중 과로사. 그런데 어찌 한편으로 보면 제가 항상 꿈꿔왔던 죽음이거든요.
취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취재하다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항상 가지고 기자 일을 해왔어요. 그런 면에서는 모든 슬픔을 배제하고 난다면 정말로 숭고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생각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건강하게 오랫동안 우리 뉴스 현장을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나이 이제 50이 넘어서 보니까. 그런데 윤한덕 센터장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워낙 이 응급의료 쪽으로 인력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무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빕니다. 이 뉴스는 지금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 좀 보시자고요. 이재명 강제 입원 건, 알고 보니까 6년 전 복지부가 조건부 가능하다라고 하는 해석을 보낸 문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성남시에서 지금 법에 보면 시군구청장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2주간 입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반에서 입원시킬 수 있는지요? 입원을 위한 입원이 아니라 대면 진단을 위한 입원이 가능하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당시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증거가 발견이 됐네요. 이거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고요. 나 하나 더, 조선일보. 여러분들 조선일보 보도 안 보시니까 가지고 나왔어요. 최욱 씨가 요새 방송 활동이 되게 활발한데 몇 개월 전에 방송에서 팟캐스트에서 초등학생한테 이명박이 좋아 박근혜가 좋아, 이명박이 나빠 박근혜가 나빠, 장난 삼아서 이렇게 물어봤던 걸 가지고 김어준을 공격하고 김용민을 공격하고 주진우를 공격하는 소재로 열심히 군부를 떼고 있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냉전 세력들, 오랜 전쟁 프레임에 갇혀있던, 스스로 갇혀있기도 하고 국민들을 가둬뒀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냉전 매체들이 계속 이런 언론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손석희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